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자 환기찬은 고개를 돌리기는커녕 인도 끝으로 몸을 밀었는데요.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그는 길을 건너버렸고 뒤따라오던 황지호는 멈칫하다가 결국 발걸음을 거두었어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황기찬이 지호를 보는 일 자체를 견디지 못하게 된 게요. 해임 이후 황기찬은 하루에 몇 번씩 병원에서 온 문자를 지웠는데요. 암 판정, 시한부 가능성, 추가 검사 이런 단어들이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세리는 여전히 다시 올라가면 돼. 당신 자리는 원래 거기야 라고 말했는데 황기찬은 그 말에서 더 이상 위로를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부하가 치밀었는데요. 지호를 생각해라며 들이미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애써 품어왔던 마음이 세리의 집요한 욕망과 함께 삐걱거리며 부서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였어요. 지호가 가까이 오면 곧장 자리를 피했는데요.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도 전화 한 통 받는 일도 모두 버거워졌어요. 태오리는 서류와 기록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는데요.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졌고 황지호의 친부는 나다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한 작전이 점점 힘을 얻고 있었어요. 태오리는 강세리의 횡령, 이중계약, 명예도용 기록을 담담하게 묶었고 황기찬의 해임 결정과 언론 기사들을 증거 목록에 추가했어요. 감정 말고 근거로 가자는 게 그의 원칙이었는데요. 황기찬 앞에서는 한 번도 고성을 높이지 않았고 대신 선택지를 내밀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면 드릴게요.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양보가 없어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는데요. 황기찬도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알수록 더 지호를 피하게 되었어요. 지호를 보려면 결국 태오리와 마주해야 하니까요. 강세리는 다급했는데요. 가짜 수표 사건으로 50억이 공중분해되다시피 했고 노숙자 갤러리 그가 한때 안목이라 포장했던 그 공간의 그림들이 전부 가품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이 꼬리를 물었어요. 강세리는 그럼에도 끝까지 기세로 버텼는데요. 명품도 처음엔 모조에서 출발한 거야 같은 궤변을 늘어놓다가 스스로도 어색해져서 말을 못 잇는 날이 많았어요. 돈줄이 막히자 집을 전전하기 시작했는데 제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본가에서는 당연히 쫓겨났고 황기찬과 함께 작은 오피스텔, 단기 월세, 장기 숙박이 가능한 모텔을 알아보며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어요. 인터넷 사진과 전혀 다른 현실에 속아 몇 번이나 헛걸음을 했는데요. 방음이 안 돼 밤새 싸우는 이웃이 있는 곳, 창문을 열면 바로 담벼락이 붙어 있는 곳, 곰팡이 냄새가 벽지 사이로 올라오는 곳이 줄줄이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강세리의 말은 그럴싸했는데요. 황기찬은 그 말을 들을수록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다시 올라갈 마음이 없는데 왜 참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따라붙었거든요. 제인은 YL을 수습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는데요. 임시 경영체제를 안정시키고 강세리의 명예 도용과 위조 서류를 정리해 사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봤어요. 제인은 복수라는 감정 하나로 달려왔지만 막상 회사가 손에 들어오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였어요. 제인은 웬만하면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결과로 보여주자는 쪽이었죠. 그런데 김도윤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어요. 제 동생 사건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요.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책임은 살아있는 사람이 져야죠. 제인은 그 말에 동의했는데요. 감정의 빚을 절차의 힘으로 갚자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인은 도윤과 함께 뺑소니 사건의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사건 당시 사라진 블랙박스 파일, 강세리와 연결되는 주차장 CCTV 공백, 보험 내역의 이상 거래 조각들이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증거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라는 도윤의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한편 지호는 혼란스러웠는데요. 황기찬이 전보다 더 차갑게 대한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어요. 학교 끝나고 뭐 먹을래? 처럼 가벼운 톤으로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바쁘다 한 줄이었거든요. 지호는 억지로 괜찮은 척했는데요. 밤에 혼자 있으면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호는 용기를 내서 제인을 찾아갔어요. 나 뭘 잘못했나요? 하고 묻는 표정이었어요. 제인은 무심한 척 웃으며 말했죠. 네가 잘못한 건 없어. 어른들 문제라 그래.
지호가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왜 제이는 답을 아꼈어요? 대답 대신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고 숙제를 챙겨주고 내일도 학교 가자라고 말했죠. 아이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세리는 반격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예전 인맥들을 뒤졌는데요. 부동산 브로커, 갤러리 큐레이터, 해외 바이어 다들 예전에 강세리가 내미는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자 그들은 더 빨리 등을 돌렸는데요. 도움드리기 어려워요 라는 말 뒤에는 당신 때문에 같이 묻히고 싶지 않다는 계산이 분명했어요. 그 와중에 강세리는 기묘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노숙자 갤러리의 주인인 그 여인이 최근 그림값을 돌려달라는 항의에 둘러싸여 자취를 감췄다는 거였어요. 강세리는 혀를 찼죠. 저 여자도 발품 팔기 시작했네. 그런데 그 말이 며칠 지나지 않아 부메랑이 되었는데요. 강세리가 기대고 있던 마지막 자금줄 비밀리에 맡겨둔 현금 박스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걸까 싶었지만 CCTV 사각지대를 오간 그림자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강세리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체감했는데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스스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환기차는 점점 말수가 줄었는데요. 몸도 더 자주 아팠어요. 밤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올라왔고 통증을 참느라 손등이 떨렸어요. 그럴수록 그는 더 완고해졌는데요. 지호를 멀리하는 게 마치 유일하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같이 병원 가줄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심장을 찔렀는데요. 환기차는 반사적으로 뱉었어요. 필요 없다. 말을 하고 나서야 지호의 표정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사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속삭였거든요. 정 떨어져야 떠날 때 덜 아프다. 그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핑계였고 동시에 지호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어요. 도유는 사건의 핵심을 하나 더 찾아냈는데요. 사고 당일 강세리가 소유했던 차량의 정비 기록에 이상이 있었어요. 범퍼 교체 내역과 헤드라이트 교체 내역이 각각 다른 업체에서 같은 날 처리된 흔적이었는데요. 도유는 이런 식의 분할 수리는 흔히 파손 흔적을 분산시키려는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설명했어요. 제이는 그 기록을 검찰에 공식 제출했는데요. 추가 진술을 하겠다라는 말과 함께였어요. 이 시점에서 제이는 자신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확신이 생겼는데요. 누구도 피해를 고급스러운 추문으로 감추지 못하게 하자는 결심이었어요. 제이는 회의실에서 결제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끝이 나더라도 오래 흔적을 남기겠구나.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래 남아야 바로잡히는 일도 있으니까요. 태오리는 지호를 만나는 시간을 늘렸는데요. 그는 의외로 감정 표현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차분히 들여다보았죠. 지호가 말끝을 흐릴 때마다 태오리는 말했어요. 괜찮다. 천천히 말해도 된다. 지호가 아빠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을 때 태오리는 서둘러 위로하지 않았어요. 내가 느낀 게 중요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어른들도 다 흔들린다. 다만 흔들릴 때 누구 곁에 서 있는지가 달라진다. 그 말은 지호에게 묘한 힘이 되었는데요. 지호는 스스로 결심했어요. 도망치지 말자. 그래도 다음날 학교 앞에서 환기찬이 멀찍이 서 있다가 지호가 다가가려 하자 뒤돌아서 버스에 올라타는 장면을 본 순간 아이의 결심은 또 무너졌어요. 지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는데요. 휴대폰 화면에 뜬 채팅창에 아빠라는 두 글자만 쓰고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이 무렵 강세리는 마지막 수를 던졌는데요. 태오리가 옛날에 국내 한 재단과 냉랭하게 결별했다는 루머를 확대해 양육권 분쟁에서 그의 도덕성을 공격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익명 계정들을 동원해 4억 번 돈으로 아이에게 과시적 선물을 한다더라 같은 글을 뿌렸는데요. 태오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대응했어요. 당당하게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지호 관련 비용은 모두 신탁을 통해 집행된다는 사실을 증빙했죠. 그러자 여론은 오히려 강세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자를 때를 모르네라는 말이 댓글마다 붙었는데요. 강세리는 그제야 알았어요. 세상은 더 이상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요. 그런데도 강세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완전히 끝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저녁 일이 터졌는데요.
황기찬이 쓰러졌다는 연락이 제인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황기찬의 지인이 응급실 접수를 도왔고 환자 정보란에 암 관련 약물 복용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제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프다는 걸 숨기고 있었구나. 제인은 즉시 도윤에게 연락해 말했어요. 지호에게는 내가 말할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제인은 병실 앞에서 망설였는데요. 문을 열면 싸우던 과거가 함께 따라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문을 열었어요. 황기찬은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낯설 정도로 고집스러웠어요.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호에게는 어떻게 할 건데요? 황기찬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어요. 멀리 있게 해. 제인은 숨을 삼켰어요.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황기찬은 똑바로 보지도 않고 중얼거렸어요. 정들면 더 아파. 그 대답이 병실 공기를 얼려버렸는데요. 제인은 끝내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아픈 건 이해해요. 근데 아픈 사람이 아프다는 이유로 더 아프게 만들면 그건 빚이에요. 죽을 때까지 못 갚는 빚. 황기찬은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날 태오리는 공식적으로 양육권 조정 신청을 넣었고 제인은 지호 보호자로서 안정적 환경 제공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도윤은 뺑소니 사건의 보강 증거를 검찰에 추가했고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세 갈래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지호를 안전하게 지키자라는 한 줄 문장 말이에요. 제인은 그 문장을 머릿속에 붙여두었는데요. 그때 전혀 예상 못했던 변수가 들어왔어요. 노숙자 갤러리 여인이 체포된 거예요. 가품 유통의 중심에 있던 단서들이 그녀 집에서 쏟아져 나왔고 거래 장부에는 강세리 이름이 별표처럼 찍혀 있었어요. 경찰은 강세리에게 출석 요구를 보냈고 강세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죠. 나만 잡으면 다 끝난다는 거네. 본능적으로 도망칠까를 계산했는데요. 도망쳐본 사람들은 알아요. 도망은 늘 더 많은 증거를 남긴다는 걸요. 황기찬의 병세는 널뛰듯 변했는데요. 통증이 덜한 날엔 유난히 말이 날카로워졌고 통증이 심한 날엔 침묵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 지호가 혼자 병실을 찾아왔어요. 제인이 용기를 북돋아준 덕분이었는데요. 지호는 문턱에서 멈췄다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라는 말을 붙이지 못했죠. 황기찬은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낮고 잠긴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그건 분명히 지호를 위한 말이었는데요. 듣는 사람의 가슴을 가장 깊게 베는 문장이었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제인의 집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서 눈이 붓도록 잤고 다음날 아침엔 조용히 밥을 다 먹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버텨요. 울 때 울고 먹을 때 먹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끓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이 뺑소니 사건의 직접 증거에 준하는 새로운 영상을 확보했어요. 사고 현장 인근 상가에 폐쇄된 서버에서 복구된 영상이었는데요. 차량 번호판의 일부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이 겹쳤어요. 도윤이 영상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대요. 이제 끝까지 가야죠. 제인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과거의 밤이 현재의 오후로 끌려 나오는 중이었어요. 강세리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인을 마주쳤는데요. 눈빛이 묘했어요. 네가 이긴 줄 알지? 제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긴 게 아니라 바로잡는 중이에요. 강세리는 웃었는데요. 바로잡는다는 말 참 예쁘다. 사람 마음을 칼로 저미는데도 쓰이더라. 제인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상처를 더 후벼 팔 뿐이었거든요. 대신 한마디만 했어요. 지호 건드리면 그땐 예쁘지 않은 방법도 쓸 거예요. 강세리는 제대로 표정이 굳었어요. 그날 밤 강세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평생 처음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올려놓고 굴려봤어요. 그런데도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후 법원은 임시보호 명령을 내렸는데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호는 제인의 집에서 지내고 태오리와 정해진 시간에 면담하며 황기찬과의 접촉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어요. 판사가 아이의 정서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못 박았죠.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황기찬은 한동안 방문을 걸어 잠갔는데요.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다가 문득 제인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빛. 그 단어가 자꾸만 가슴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썼어요. 검사 일정 잡아줘. 제인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치료를 받겠다는 뜻이었죠. 제인은 짧게 답했어요. 알겠어요. 같이 가요. 말투는 무심했지만 손끝은 조금 떨렸어요. 오래 미루던 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모두가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노숙자 갤러리 여인의 장부 끝자락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HJ 단 한 줄. 도윤은 장부를 넘기다 그 글자를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혹시 하고 떠오른 이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급히 덮었어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야기에는 호흡이 필요하니까요. 급하게 당기면 끊어지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윤은 결심했어요. 다음 단계의 질문을 준비하자고요. 그 질문 하나가 판을 뒤집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말할 이유는 없었어요. 시청자에게도 그리고 진실에게도 아직 남은 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다른 속도로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제이는 회사라는 거대한 배를 천천히 안전한 수로로 옮기고 도유는 오래된 어둠의 뒤를 좁고 태오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을 소개하고 지호는 매일 아침 스스로 신발끈을 묶었어요. 그리고 황기찬은 뒤늦게서야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누구를 미워하는 데 쓰지 않고 누군가의 상처를 덜어내는 데 쓰는 법이요. 그게 빚을 갚는 첫걸음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닌데요. 장부 끝에 작은 이니셜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지호의 마음이 다음에 누구에게 먼저 다녀오는지, 그리고 강세리가 첫 번째로 놓을 포기가 무엇인지 이 모든 건 다음 장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기다려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요.